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효율적인 통관 관리는 이제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2026년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더욱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통관 전략과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어젠다는 미국, 유럽, 중동의 관세 및 규제 변경 사항에 관한 것인데요. 먼저 2026년 전 세계 무역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바로 면세의 종말과 보호무역에 관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무역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면세의 종말입니다. 화면의 기사들이 보여주듯이 미국, 유럽 등 주요 교역국에서는 더 이상 조건 없는 면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흐름이 뚜렷합니다. 미국은 800달러 이하 화물의 통관을 빠르고 저렴하게 해주던 타입 86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는데, 이 패스트 트랙이 사라지면서 소액 화물도 정식 통관을 거쳐야 하고 비용, 시간, 부담이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EU 관세 개혁을 통해 저가 상품의 무관세 혜택을 축소하고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유럽 모두 더 이상 쉽고 싼 통관 시대는 끝났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데요. 과거 무역 정책이 관세율이라는 직접적인 숫자로 국경 장벽을 높였다면, 현재는 면세 혜택 폐지와 신규 통관 수수료 도입 등 비관세 장벽을 정교화하고 있습니다. 수취인에게 직접적인 비용을 전가하며 해외 직구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자국 내 소비를 장려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발송 전에 통관 규정에 대한 이해와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미국 세관 규제 변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변화는 한마디로 이중 잠금 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재 중심의 B2C 영역에서는 800달러 면세 혜택을 중단해 중국발 초저가 물량에 대한 행정 장벽을 높였고, 산업재 중심의 B2B 영역에서는 철강과 반도체 등 전략 자산에 대해서 제3국에 가공했다 하더라도 최초 소재가 중국산이라면 이를 우회 수출로 간주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 양쪽 문을 모두 걸어 잠근 미국의 강력한 규제, 그 세부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800불 이하 화물에 대해서 관세도 없고 수수료도 없는 타입 86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데요. 그 자리를 대신하는 새로운 규칙은 명확합니다. 단 1달러짜리 물건이라도 간이 통관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는 샘플이나 소액 발송건의 경우 쉽게 목록 통관으로 진행되었던 게, 이제는 정식 수입 신고서가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용 측면을 살펴보면은 표 하단에 MPF 물품 취급 수수료가 보이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MPF는 2,500불 넘는 비싼 화물에만 붙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면세가 사라지면서 2,500불 미만의 소액 화물에도 건당 고정된 MPF가 부과됩니다. 즉, 물건값에 대한 관세와 행정비용인 MPF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가는 화물에 공짜 통관은 없습니다. 1불부터 시작되는 철저한 신고와 비용 납부, 이것이 2026년의 새로운 표준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2월부터 8월까지 이어진 이 타임라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우회로는 통하지 않는다. 미국은 2월 기존에 적용하던 쿼터제 폐지를 작년에 선언하며 사실상 첫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어 작년 6월에는 관세율을 기존 대비 2배인 50%로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단순히 세율이 올라갔다는 점이 아닙니다. 바로 멜트 앤 포어, 즉 제각 및 주조 기준이 전면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함유분 가치의 부가라는 문구가 바로 그 의미를 말해줍니다. 미국 세관은 이제 최종 가공지가 어디인지 묻지 않습니다. 대신 그 쇳물을 처음 어디에서 녹였는가, 즉 최초 생산 기원을 추적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이나 멕시코에서 최종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원재료가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쇳물이라면 그 원자재의 가치에 대해 예외 없이 50% 이상 관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더해 8월 29일에는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제도가 전면 폐지되면서
샘플 하나조차 더 이상 추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규제 환경에서는 1차 벤더 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자재 공급처가 발행하는 품질 보증서, 즉 밀시트까지 역추적하여 데이터 기반의 무결점 공급망을 증빙하는 것이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기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 확대에 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화장품 HS 코드 3303부터 07 등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화장품이 뜬금없이 앞서 말씀드린 철강 및 알루미늄 규제 섹션 232 위반으로 세관이 억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화장품에 알루미늄 관세를 매기는 걸까요? 범인은 내용물이 아니라 바로 화장품 용기입니다. 많은 화장품, 특히 스프레이나 튜브 제품들이 알루미늄 소재의 용기를 사용합니다. 미국 세관은 내용물이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그 겉을 감싸고 있는 용기에 알루미늄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알루미늄 파생 제품으로 간주하여 섹션 232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여러분은 화장품을 수출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세관은 알루미늄 덩어리가 들어온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기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해당 알루미늄이 제재 대상 국가에서 온 것은 아닌지를 소명하지 못하면 화장품 전체가 통관 보류되거나 예상치 못한 고율 관세를 맞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 그 자체뿐만 아니라 패키징에 사용된 소재까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2026년에 통관의 새로운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2025년 12월 27일에 미국으로 발송된 실제 수입 신고서 엔트리 서머리 A씨를 함께 보시죠. 이 건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스킨케어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화장품 분류 코드인 3304.99를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신고서의 항목을 자세히 보시면 9903으로 시작되는 코드가 기존 코드 위에 더 씌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9903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안보 관세 코드로 일반 관세에 추가적인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화장품에 이런 철강, 알루미늄 관세 코드가 붙었을까요? 바로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드린 제품의 용기 때문입니다. 해당 화장품의 용기 재질이 알루미늄으로 추정되면서 내용물과 상관없이 알루미늄 파생 상품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 34번 항목을 보십시오. 물품가액은 $260인데 적용된 관세율의 50%가 적용이 되어 관세가 $130 부과되었습니다. 제품 가격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이제 미국에 수출할 때 제품의 성분뿐만 아니라 패키징 재질이 알루미늄이나 철강을 포함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특히 화장품, 튜브형 제품, 기계 부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 담당자분들께서는 확정된 섹션 232 품목 리스트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시어 예상치 못한 관세 폭탄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앞서 보신 알루미늄 파생 상품 사례에 이어서 이번에는 반도체 및 관련 제품에 대한 강화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치는 불과 2주 전인 지난 1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AI 컴퓨팅 칩이나 고성능 로직 IC가 포함된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HS 코드 8471류에 해당하는 딥러닝 프로세스나 엔터프라이즈 서버 같은 고사양 제품들이 주요 타겟입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재수출 이슈입니다. 미국으로 들어간 물량이 미국 내 AI 인프라에 쓰이지 않고 특정 우회 경로를 통해서 다시 제3국으로 나가는 경우 이를 징벌적 성격으로 간주해서 50%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 구축용이나 R&D 및 스타트업 지원형, 그리고 일반 소비자용 가전이나 수리 부품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수출기업 담당자분들께서는 우리 제품이 고사양 반도체군에 속한다면 바이어를 통해 미국 내 최종 사용처가 데이터 센터나 연구개발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관세를 절감하는 핵심 전략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서류는 규제가 발효된 바로 그날 2026년 1월 15일에 처리된 DHL 통해 미국으로 발송된 건의 실제 수입 신고서 케이스입니다.
이 함물은 메모리 모듈이나 그래픽 카드 부품 등이 포함된 컴퓨터 부품으로 HS 코드 8473.30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원래 이 코드는 WTO 정보기술 협정에 따라 기본 관세가 0%, 즉 면세 품목입니다. 하지만 신고서 아래의 빨간 박스를 봐주십시오. 기존 코드 위에 9903.79-01라는 코드가 더 씌워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관세 코드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측 하단을 보시면 듀티 25%가 찍혀 있습니다. 시행 전날까지만 해도 세금이 없던 물건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물품가액의 4분의 1을 세금으로 내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점은 명확합니다. 과거에 무관세로 수출되던 품목이라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8473류나 직접 회로 관련 제품을 취급하신다면 이번 조치로 인해 예산 계획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세 비용을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강화된 관세 장벽을 확인하셨다면 다음으로 유럽 시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대대적인 관세 개혁과 규제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유럽 시장의 변화 그 핵심은 바로 무관세 시대의 완전한 종료입니다. 우리는 이미 소액 물품에 대한 부가세 VAT 면세가 유럽과 영국에서 폐지가 되는 것을 지난 2021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는 더 강력합니다. 바로 150유로 이하 물품에 적용되던 관세 면세 한도까지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모든 B2C 물품은 금액과 상관없이 부가세뿐만 아니라 관세까지 세금이 부과되거나 또는 부과될 예정입니다. 저가 상품의 가장 큰 무기였던 가격 경쟁력이 관세라는 이중 부담으로 인해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모두 걷겠다는 것은 곧 모든 물건을 뜯어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저가 대량 화물에 대한 행정 감시가 대폭 강화되면서 통관 지연과 반송 리스크가 급격히 커질 것이며 또한 이에 비례해서 행정 비용도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유럽 수출에서 컴플라이언스는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iOS와 같은 사전 신고 체계와 정확한 데이터 없이는 유럽의 문턱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관세 부과에 따른 최종 가격 변동을 미리 계산하고 철저한 신고 준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유럽 규제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타임라인입니다. 제목을 VAT를 넘어 fee의 시대라고 정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은 우리는 이미 5년 전인 2021년 영국과 EU가 22유로 이하 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를 폐지하면서 모든 화물에 부가세가 부과되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금을 넘어 국가별로 각종 수수료가 신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임라인의 오른쪽 2026년 1월을 봐주십시오. 이탈리아는 150유로 이하 화물에 대해 건당 2유로의 규제 비용을 도입했고, 루마니아 역시 건당 5론의 물류비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값과 상관없이 추가 비용이 계속 붙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하셔야 할 점은 타임라인의 가장 끝 2026년 7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EU는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소액 관세 면제 제도 자체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결국 유럽 시장은 이제 부가세는 기본이고 국가별 각종 수수료에 관세까지 더해지는 그야말로 비용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유럽 마켓을 진출하는 기업, 특히 이커머스 셀러분들께서는 마진 구조를 계산하실 때에 이 모든 추가 비용들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좀 더 규제 수수료, 레귤레이션 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유럽의 150유로 미만 물건을 파실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가세 VAT 정도만 신경 쓰셨겠지만 2026년부터는 저가 소포 하나하나에 일종의 통행료가 매겨지는 시작점이 되는 해가 됩니다. 최근 EU 재무장관 회의 합의 결과에 따라 150유로 미만 화물에 적용되던 관세 면세 혜택이 사라지고 대신 건당 3유로의 고정 관세가 2026년 7월 부과되는 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관세와는 별도로 물건을 처리하는 행정비용 명목인
2유로의 핸들링 피를 추가하는 안이 11월 시행을 목표로 또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즉 관세와 수수료가 각각 별개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실무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만약 여러분이 3유로짜리 초저가 상품을 유럽에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물건값은 3유로인데 관세 3유로에 핸들링 피 2유로가 더해져 총 5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과거의 규제가 단순히 세금을 걷기 위한 부가세 징수가 목적이었다면 현재는 폭증하는 저가 화물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행정수수료라는 새로운 장벽을 세웠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유럽 수출 기업들은 이제 이 고정 비용을 원가 구조에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 수수료의 시대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번 달 1일부터 바로 시행된 이탈리아와 루마니아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EU 차원의 논의보다 한 발 앞서 이탈리아와 루마니아는 이미 2026년 1월 1일부터 자체적인 규제 수수료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탈리아는 150유로 미만의 모든 비EU 화물에 대해 건당 2유로의 고정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루마니아는 더 높은 금액인 25론, 우리 돈으로 약 5유로 상당의 비용을 매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 비용은 DHL과 같은 운송사가 아닌 정부 기관이 부과하는 통관 행정 수수료라는 점이라는 것과 B2C뿐만 아니라 B2B, C2C 등 150유로 미만의 모든 수입 화물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를 발송할 때에는 바이어에게 이 추가 비용이 정부 부과금임을 명확히 안내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튀르키예는 바로 지난달인 2025년 12월 17일부터 아주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핵심은 면세 한도 축소와 수량 제한입니다. 목록 통관이 가능한 기준 금액이 B2C는 30유로, B2B는 22유로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물품에 대해 정식 절차를 밟으라는 신호입니다. 추가로 수취인 한 명이 한 달에 5건을 초과해서 받으면 정식 통관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튀르키예로 보내실 때에는 수취인의 아이디 번호나 세금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월간 수량 횟수까지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살펴보면은 사실 유럽 내에서도 국가별로 대응 방식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프랑스는 앞서 보신 이탈리아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준비 중인데요. 150유로 미만 수입품에 대해서 품목당 5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이미 상원 승인을 마쳤고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의 물류 허브인 네덜란드, 벨기에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자체 수수료 도입을 철회했는데요. 이는 국가별로 제각각인 규제가 시장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신 이 국가들은 앞서 설명해드린 EU 차원의 공동 규제안을 따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EU 국가인 영국입니다. 브렉시트와 상관없이 규제 강화 흐름은 EU와 동일합니다. 현재 135파운드 미만 소액 수입 면세 제도의 개편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2029년 3월까지는 관세 면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결국 시기와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유럽 전체가 면세 폐지와 비용 부과라는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의 거센 변화를 확인하셨다면 이번에는 중동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과는 또 다른 중동 시장만의 차별화된 규제 흐름이 있는데 주요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미국과 유럽이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면 중동 시장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한마디로 이커머스 셀러 친화적인 기회의 시장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세금과 높은 면세 한도입니다. 유럽이 면세를 없애는 동안 중동은 여전히 높은 소액 면세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로는 매우 유리한 시장입니다. 정책적으로도 유연성이 크며 물류 허브 육성과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VAT 관세 적용도 비교적 개방적입니다. 여기에 구매력 또한 높은 소비층까지 더해져
마진 확보에도 좋습니다. 또한 진입 장벽이 낮아 새로운 시장 테스트나 초기 진출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규제가 심화되는 서구권의 대안을 찾고 계시다면 중동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전략적인 시장이 될 것입니다. 중동 주요 국가들의 면세 한도와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국가들은 DHL 코리아에서 중동으로 발송되는 주요 국가이기도 합니다. 면세 한도를 살펴보면 유럽, 미국이 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인 반면 바레인은 약 US 800달러까지 면세를 적용해 줍니다. 쿠웨이트나 UAE도 약 300달러 수준으로 소액 B2C 물품을 판매하기에는 여전히 매력적인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부가세가 15%로 가장 높고 바레인은 10%, 아랍에미리트는 5%입니다. 마지막으로 통관 시 주의하실 점은 사우디는 면세 한도인 약 266달러를 넘길 경우 반드시 수취인의 임포터 아이디를 제출해야 하고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쿠웨이트는 면세 한도 미만이라도 반복적인 주문이 발생되면 이를 상업적인 분할 발송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동으로 보내실 때에는 국가별 면세 한도를 꽉 채우기보다는 안전하게 규정을 준수하며 수취인의 아이디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챙기는 것이 통관 지연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최근 중동 국가 중 세관 규정 업데이트된 국가를 살펴보자면 먼저 이스라엘은 지난달 12월 24일부터 면세 한도를 기존 75달러에서 150달러로 2배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소비자 물가를 낮추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혜택은 B2C 화물에만 적용이 되고 B2B 화물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셀러분들께서는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발송이 된 DHL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두 건의 B2C 현지에서 수입 신고서만 비교해도 변화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 규제 변경 전인 작년 12월 7일 사례입니다. 물품 가액은 약 149달러였고 당시 면세 한도인 75달러를 초과했기 때문에 빨간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가세 98셰켈 그리고 수수료까지 포함해 고객은 총 118셰켈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반면 오른쪽 규제 완화 이후인 2026년 1월 21일 내역을 보겠습니다. 물품 가액은 약 147달러로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상향되면서 화면에 보시듯 부가세 0원, 즉 완전 면세로 통관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75에서 150달러 사이 가격대의 상품을 이스라엘로 수출하실 경우 고객이 부담하던 세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즉, 동일한 상품이라도 즉각적인 가격 경쟁력 상승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간이 이스라엘 수출의 골든존입니다. 여러분의 제품 전략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집트의 새로운 수입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집트로 실중량 50kg이 넘는 화물을 보내신다면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2026년 1월 1일부터 이집트는 ACID, Advanced Cargo Information Declaration 번호의 사전 취득가 기재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수입 화물에 대한 사전 정보를 신고하는 제도로 절차는 먼저 현지 수취인이 라페자라는 시스템에 등록해서 ACID 번호를 발급받고 이를 한국의 발송인에게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발송인께는 공유받은 19자리의 승인 번호를 운송장과 인보이스에 빠짐없이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카고X 시스템을 통해서 관련 서류를 등록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만약 이 번호 없이 물건이 도착되면 통관 자체가 불가능하여 즉시 반송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량 화물을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바이어와 사전에 이 번호 발급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동의 다른 국가들 흐름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현재 통관 코드 세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HS 코드의 확장입니다. 기존에는 8자리 코드를 사용했지만 국제 기준과의 호환성을 높이고 무역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HS 코드를 12자리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GCC 걸프 협력회의 통합 관세법을 바탕으로 한 조치로
품목 분류가 한층 더 정교해지고 세밀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등이 12자리 HS 코드로 전면 전환하거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 국가들로 수출하시는 경우 인보이스에는 기존 8자리 대신에 12자리 HS 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현지에서 분류 오류나 통관 지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유럽, 그리고 중동까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주요 변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국가마다 제각기 다른 규제와 복잡한 셈법들이 난무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웨비나의 내용을 정리하고 제 세션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용을 들으시면서 각 국가별 복잡한 규제 환경이 떠오르며 머리가 조금 지끈거릴 수도 있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시행되는가? 내 물건이 과세 대상인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어지실 것입니다. 지금 글로벌 무역시장은 그야말로 규제의 미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면세였던 품목이 오늘은 과세가 되고, 지난달까지만 해도 무관세였던 제품이 이번 달에는 반덤핑 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규제가 예측하기 어렵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전략적 통관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제 통관은 단순히 절차를 지나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미국의 섹션 232, 유럽의 핸들링 피처럼 각종 관세 수수료가 사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사전에 원가에 반영하고 마진을 계산하는 전략적 요소로 접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기반의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모호함은 곧 비용이 됩니다. 정확한 HS 코드 분류는 기본이고 화장품 용기의 재질, 반도체 사양 등 제품의 상세 데이터를 확보해야 예상치 못한 통관 지연이나 관세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입니다. 한 기업이 전 세계 규제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DHL은 각국 세관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업으로 세관 규제의 변화와 업데이트를 각 국가로부터 즉시 공유받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파트너와 협업함으로써 규제 리스크를 분산하고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구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